많이 컸네. 섬뜩한 분위기로 그땐 꼬마였는데. 누군가의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는 산영. 그런데 그 대상은 본인보다 최소 20살은 많아 보이는 혜상입니다. 그때 기억나?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의 혜상과 무언가를 미친 듯이 파묻고 있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뒷좌석의 상자 안엔 붉은 뱅기가 놓여져 있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그거나. 엄마? 거의 실성에 가까운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래? 이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저 미친 듯이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달려갔던 어머니는 엄마 무서워. 결국 무언가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산영의 의미심장한 말에 나? 아니면 너?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혜상.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레전드 드라마 악귀 바로 시작합니다. 산영이 평생 죽은 줄로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유품, 너한테 꼭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 붉은 댕기. 그녀가 이 댕기를 만진 이후부터 주변 사람을 죽이는 악귀가 붙게 되고, 마찬가지로 어릴 적 똑같은 악귀에게 어머니가 살해당했던 민속학 교수 염혜상은 악귀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산영은 자신의 저주를 풀려는 목적으로 함께 이 댕기의 기원에 대해 파헤치고자 댕기가 처음 등장했던 이곳에 가면 그 악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장진리 마을로 향하는데, 여기가 장진리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하지만 맞아요. 65년이란 세월이 흐른 그곳은 이미 고개도 소나무 숲도 다 사라졌네요. 싹 다 갈아엎어져 있었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찾죠? 이제 남은 실마리는 장소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층들은 이동이 많지만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년층의 경우 이 근방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찾아보면 예전에 장진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죠. 그렇게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혹시 할아버지!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을 방문하며 장진리에 살던 분을 좀 찾고 있는데요. 혹시 장진리라고 아세요? 노가다 수승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분들은 직접 몰라도 몇 달이 건너 누가 여기에 오래 살았다더라 같은 소문이요. 그러던 그때 산영아, 내일 시험인 거 알지? 고사장 앞에서 만날까? 수험생이었던 산영은 깊은 고민 끝에 나 이번 시험 못 칠 것 같아. 사람의 목숨을 너라도 꼭 붙어. 선택합니다. 왜 그러는 건데? 내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보세요? 그 마음에 신이 감동했는지 장진리 사셨던 분을 찾으셨어요? 곧바로 제보가 들어오죠. 그날 저녁 드디어 장진리에 대해 잘 아는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럼 혹시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맞네. 여기가 저 당산나무. 그래 맞아. 여기 장진이가 맞아. 그럼 여긴 어딘지 아세요? 그런데 덕다리 나무 있던 자리네. 덕다리 나무란 말을 듣자 덕을 나무에 매던 풍습 말씀이세요? 그게 뭐예요? 혜상의 표정이 굳어지죠. 그것은 바로 덕은 어린아이의 시신을 뜻해요. 어린이의 시체. 과거 어린아이의 매장법은 성인과 달랐어요. 그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선산에 묻히지도 못했고 땅에 묻히지도 관에 넣어 정식으로 매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관 대신 독에 담아 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묻기도 했고 나무에 매달아 놓기도 했었죠. 거진 버려집니다. 어린아이의 시신 덕을 매달던 나무를 덕다리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맞아.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그 젊은 사람들은 덕다리 나무의 또 다른 별칭은 자살나무라고도 했어. 자살나무. 이게 말이야. 반복된 우연은 그 나무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 나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아니 그 나무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겠어? 그 신도시 건설한다고 10년 전에 그냥 싹 밀어버렸는데. 저 혹시 그 마을에 붉은 댕기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나요? 붉은 댕기라.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러면 더 이상의 실마리는 끝난 것으로 보이던 그때 이분은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선영이 밑져야 본전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교수 아니야? 선영의 아버지를 이분을 아세요? 응.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살아있을 때 자주 왔었지. 그 장진리에 살았던 동생분 말씀이세요? 그래. 오셔서 무슨 말씀 나누셨대요? 여기는 왜 오셨대요? 허나 그건 잘 모르겠고 본인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상황이었죠. 죽은 우리 동생하고 아주 가까웠었어. 이에 혜상이 동생분 가족분들은요 어디 계시죠? 그럼 딸내미가 희망의 끈을 부여잡습니다. 여 근처에 살고 있지. 그분 연락처 알 수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한편 어느 고시원 앞
그곳으로 들어서는 하이힐 소리와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 그런데 공부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의 최종 종착지는 그 학생이 있는 곳이었죠. 이어서 정확히 11시 정각이 되자마자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을 열게 되고 그는 세상을 떠나버리죠. 다음날 이 소식은 경찰서로 전달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자살 사건들 좀 찾아봤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일주일 전에 세강대학교 4학년 홍미영이 자기가 묵고 있던 원룸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어요. 여기까진 평범했으나 그리고 이틀 뒤에 같은 원룸촌에 살던 세강대학교 4학년 최민주 씨도 똑같이 자살한 채 발견이 됐고요. 두 번째 자살, 그 바로 다음 날에 세강대학교 4학년 남석훈도 목을 매 자살을 했고요. 어제 벌어졌던 세 번째 자살까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과 일주일 사이 같은 원룸촌에 살던 같은 학교 동기 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세강대학교 대나무 숲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아주 소름 끼치는 피해자들이 숨진 날 똑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무슨 소리? 하이힐 소리요. 하이힐? 그리고 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추는 바로 담당 형사를 찾아간 뒤 혹시 곧바로 가장 궁금한 질문을 건넵니다. 손목에 멍자국 같은 건 없었어? 그런데 네, 손목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반항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또 예상과 다른 답변이 들려오죠. 허나 포기를 모르는 불꽃 문추는 그들에 대해 더 조사해보는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거 한번 봐봐. 바로 이 죽은 학생들 모두 같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어. 다들 생활고에 시달렸다고들 하는데, 응?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이런 특이한 물고기를 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형편에 안 맞는 니모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 제가 숨진 변사자들 주변 친구들을 좀 만나고 왔거든요. 홍세가 더 수상한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홍미영이 최근에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학생이래요. 남석훈이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던 학생들인데 여기에도 이 학생이 있고요. 자살한 3명 모두 마지막으로 최민주가 최근에 다니던 학원인데 여기에도 이 여학생이 있습니다. 공통의 친구 한 명과 친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숨진 변사자들 모두와 최근에 친해진 학생인데 이 여학생도 역시 세강대학교 4학년이래요. 이름은 이태영. 근데 변사자들이 자살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사라졌대요. 연락도 없이 알바도 안 나오고 스터디 모임 학생들도 연락이 안 되고 다니던 학원도 나오지 않고요. 누가 봐도 뭔가 수상하잖아요. 이 이태영이라는 학생에게서 모든 진실이 나올 것으로 보였죠. 한편 그 시각 장진리 할아버지가 산영의 아버지와 만났다던 동생 딸의 이름을 건네주는데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형사들이 찾고 있는 이태영입니다. 그렇게 둘은 곧바로 태영의 고시원으로 출발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또 해상이 또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죠. 왜요? 뭐가 또 보여요? 그가 바라보는 곳을 거울로 들춰보자 고시원의 외벽에 마치 목을 맨 듯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자살귀. 그 중에서도 목을 매서 숨진 귀신이에요. 심지어 한두 그림자가 아니었죠. 3층이에요. 그렇게 서둘러 태영의 방으로 올라가 보는데 보여요? 사라졌어요. 몇호라고? 그때 306호. 때마침 태영을 찾아온 형사들과 마주칩니다. 아니 왜 또 그놈의 귀신 때문이야? 해상은 실질적 자료를 보지 않고도 자살 사건 3명이 목을 매서 죽었죠. 이미 세위의 악기로부터 맞아.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수면제를 쓸 수도 있고 투신을 할 수도 있고 손목을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목을 맨 걸까요? 목을 매서 죽은 자살귀가 그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귀신 아니야. 전부 다 단순 자살로 밝혀졌어. 장소는요? 자기가 살던 원룸이나 고시텔에서 숨졌어. 모두 이 근방이죠. 사실 해상 다음으로만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현상들을 계속해서 목격해온 문추는 곧 한 명이 더 죽을 거예요. 마지막 밧줄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곧 한 명이 더 자살할 겁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얘기 믿지 않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각 되게 이상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홍세는 왜 이렇게 너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 안 좋은 일이 생겨? 죽거나
사라지거나. 자신 때문에 더 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 최근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 시험마저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산영에게 근데 하나도 안 슬퍼 보인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안 그래도 수상한데 더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큰 상처를 줍니다. 한편 어떻게 됐어요? 이태영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고시탈 총무 말이 안 들어온 지 오래됐대요. 태영은 거의 실종 상태인 지 오래였죠. 그런데 몇 분 뒤 그녀를 찾고 있는 것은 이 두 그룹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안녕하세요. 장진리 또 알베를 찾아간 회사는 어쩐 일로 오셨나? 혹시 그 나무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덕나무에 사진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여기에 우리 마누라고 여기 나. 그 옆에 동생 그 어린애가 태영이요. 유심히 사진을 바라보던 그는 이게 덕다리 나무인가요? 네 맞아. 바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캐치합니다. 네 어떻게 알았대? 어제 고시원 외벽에서 봤던 그 그림자의 형태와 정확히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한편 산영은 세강대학교에가 태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태영이 알죠? 그렇게 이태영 씨요? 그녀가 일했던 알바까지 찾아가는데 지금은 얘기 좀 전해주세요.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럼 요즘에 연락하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연락이 되면 얘기 전해달라고 하겠어요? 그쵸.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하던 그때 저기요, 저기 한 남자가 혹시 태영이 친구분이세요? 이태영 씨를 아세요? 예, 잘 알죠. 그것도 태영을 안다는 남자가 접근해오죠.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태영이는 태영 씨가 여기서 알바를 하셨다고요. 이곳에서도 알바를 썼습니다. 저희도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근데 그런데 태영이 친구 아니죠? 이 녀석 네? 친구를 이태영 씨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코난이었죠. 아, 그게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태영이 무슨 일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장진리란 마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산영은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는데 태영이가 거기 살았대요? 네. 누가 그래요? 태영 씨 큰할아버님이. 듣다 보니 태영이한테 큰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시는데요. 혹시 그 큰할아버지 분 연락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산영이 아니라 남자 쪽입니다. 태영이가 두고 간 짐이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어떡하나 했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고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 다음 달까지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그 소리만 몇 번째니? 방 내놓을 거야. 그렇게 알아. 산영은 할아버지의 주소와 번호를 주고 떠나려는데 저보다 저희 사장님이 태영이랑 더 친했는데 뭐라도 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금방 들어오실 거니까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 갑자기 남자가 사장을 소개시켜준다 하죠. 그리고 몇 분 뒤 오셨어요? 반가워요. 인자한 얼굴에 사장이 도착합니다. 제가 이태영 씨를 찾고 있는데요. 그게 안 그래도 연락받고 오면서 알아봤는데 하지만 아무데도 안 왔다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태영이도 태영인데 다른 일 때문에 사장님 한번 뵙고 가라고 한 거예요. 네? 우리 사장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를 부른 진짜 이유는 아까 보니까 급하게 돈 필요한 것 같던데 한번 상의해 보세요. 가쁜 호의였죠. 그래요. 얼마나 필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초면에 그럴 수는 없죠.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털어놔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런데 그때 사고뭉치 어머니에게 문자가 오고 나 경찰서 다녀왔다. 역시나 연락 줘. 명불허전의 이유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떠나려던 그때 잠시만요. 이것도 인연인데 빈손으로 가게 할 순 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가 선물을 건넸는데 바로 기운 내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룸촌 자살자들의 공통점이었던 어항이었죠. 그 시각 장진이 쪽에 소나무 숲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숲의 나무들은 어떻게 됐죠? 해상은 여전히 덕나무의 행방에 대해 조사 중인데 이 소나무들입니다. 당시 벌채업자들 연락처를 드려볼 테니까 그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아주 돌고 돌아 먼 길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석훈이 살던 원룸텔 CCTV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문춘팀은 아직까지 수상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달간의 원룸촌 모든 CCTV를 아니 여기도 아직이야. 하루 종일 돌려보기 시작하고 그때 왜? 홍세가 빨간 하일 신은 여자예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죠. 긴 머리에 보라색 코트 입었고 빨간 하이힐 신었거든요. 밤 10시 59분에 현관 통과했습니다. 10시 59분? 뭐야? 잠깐만 끊어봐. 여기 이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어디서 봤죠? 총무도 저 어디서 봤는데요?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아! 심지어 이 사람 그 미영 씨 친구예요. 자살한 미영의 친구였습니다. 홍미영 씨 친구요? 네. 아니 혹시 이름 뭔지 알아요? 게다가 이름이 그게 태자가 들어갔어. 이태영 씨요? 맞아요. 그 이름이었어요. 또태영이었죠. 자살한 홍미영과 남석훈 이 둘 모두에게 또태영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석훈 원룸텔 CCTV는 다 확인해 봤는데요. 2달 전부터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남석훈 고시텔 찾아왔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매주 토요일에 홍미영을 찾아왔었어. 이태영이 죽은 애들이랑 친구 사이였으니까 찾아올 수는 있지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아니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 구린내가 풀풀 나기 시작하죠. 자 봐봐. 게다가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홍미영이 사는 고시텔까지 외길이야.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고시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고시텔에 한 번 들어가면 이 편의점 앞을 지나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이 앞을 지나야 한다는 말인데 아니 내가 이태영의 동선을 확인해 보려고 여기 편의점 CCTV 저거 있지? 저 싹 다 확인해 봤거든? 없어. 없어요. 마치 귀신 마냥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온 모습은 찍히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귀신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너까지 귀신 타령이냐? 너 요새 염 교수만 나오다냐? 염 교수가 누군데요? 나다 씹새끼야. 그 시각 염 교수는 그때 장진님 소나무숲 나무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벌채업자들과 이야기 중인데 한 그릇도 빠짐없이 다 폐기가 된 건가요? 네. 예상과는 달리 모두 완벽히 폐기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떠나려던 찰나 한 가지 생각이 사진이 변했어. 회상의 뇌리를 스치죠. 나무는 사라졌지만 자살귀는 사진 안에 귀신이 남아 있었어. 사진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 나무 사진 말하는 거요? 예, 이 사진이 한 장뿐인가요? 동생네 집 철거하기 전에 기념물로 찍은 거니까 동생네도 어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태영 씨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이, 그렇겠지 뭐. 그랬습니다. 네. 저주는 나무 본체가 아닌 감사합니다. 어딘가 퍼져있는 이 사진들을 깃들어 떠돌고 있던 것이었죠. 회상은 곧바로 문춘에게 전화를 걸고 염 교수. 이태영 씨 찾았어요? 밧줄 얘기 기억나죠? 한 명 더 죽을 거라고 했던 이태영 씨가 귀신이 깃든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여자도 죽을 겁니다. 긴급 우선순위를 전달합니다. 형사님도 찾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아니 내가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했어 안 했어? 꼭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어서 회상의 1순위 목표도 덕나무가 아닌 이태영으로 전환되는데 태영이 큰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던 것을 회상하던 중 할머니가 개던 옷에서 대학생이 입을 것 같은 옷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죠. 한편 산영은 뭐야? 경찰서엔 또 왜 간 건데? 무슨 사고를 친 건데? 어머니를 추궁하는데 사실 너 왜 얘기 안 했어? 어머니가 경찰서에 간 이유는 뭘? 사고를 쳐서가 아니라 할머니 돌아가신 거. 지난번 자살했던 왜 얘기 안 했냐고. 아까 낮에 형사가 전화가 왔었어. 친할머니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셨던 김성란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가 그 집에 있었다면서. 네가 거기 왜 있었냐고. 입장이 반대가 되지만 안 그래도 친가 쪽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보이는 어머니에게 너 요즘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어? 사실을 말할 순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지. 그래. 그럼 됐어. 그런데 그때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너한테 유산을 남겼대. 사정이 처참했던 어머니가 우리 그거 받자. 뭐? 그 유산 받자고. 생면부지였던 할머니의 유산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악귀의 음성이 들려오죠. 안 돼. 나도 받기 싫어. 그 집안이랑 연결되는 거 싫다고. 근데 어쩔 거야. 보증금 줘야 하잖아. 길바닥에 나 앉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싫어. 안 받아.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문춘팸도 장진리 할배를 찾아가는데 할아버지는 태영이가 실종됐다는 게 뭔 말이야? 태영의 실종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반면 할머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얘기 좀 해봐 이 사람. 태영이가 뭔 일이 생긴 거야? 난 몰라요. 허나 모르쇠로 발뺌하던 그때 설마 그 사람들 얘기해요? 제3자가 등장하며 그 사람들이란 그 무슨 말씀이세요? 다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태영이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숨은 거라고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같은 시각 지금 집이 형편이 너무나 버거웠던 상영은 자신 때문에 죽은 할머니의 유산을 받느니 계세요? 아까 그 사장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빈 사무실 안에 한 채무계약서가 보이고 책상 위엔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채무계약서가 보였죠. 돈을 꿨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요? 그들의 정체는 불법 대부업이군요. 사채업자들.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런 돈을 써?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언제나 변수가 생겨요. 뭐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변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리거나 또 형편이 힘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대는 게 불법 대부업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은 처음엔 아주 인자하고 친절하게 접근하지만 처음엔 몇십만 원 정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죠. 알바해서 빨리 갚아버리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변수가 또 생겨요. 그러는 사이에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정신 차려보면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악순환이 반복되며 그럼 그걸 갚기 위해 또 돈을 꾸고 꾸다 보면 몇십만 원이었던 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죠. 종국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손녀 따님은 엄연히 피해자예요. 제가 그놈들 꼭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녀 따님 어디에 있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까뜨지가 서류를 훑어보는 산영은 태영의 채무계약서까지 발견하고 형사님. 곧바로 제보를 하려던 찰나 떨어뜨린 거울에 어마어마한 덕나무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체들의 그림자도 함께였습니다. 그때 언제 왔어요? 사장이 도착하고 앉아요. 커피 한 잔 내려줄게요. 아니요. 전 이만 가볼게요. 너? 눈치 5만 8천 단 사채업자는 봤구나. 정체를 들키자 왜?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죠. 도망가서 심지어 경찰한테 신고하게? 응? 물리력까지 행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절실한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여기에 사인하면 돈 생겨. 아무 태양도 못할 것이란 것을 너 돈 필요하잖아. 정확히 꿰뚫고 하는 짓이었죠. 너한텐 고마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자는 깎아줄게. 산영에게 고마운 게 있다는 사채업자. 태양 그년 돈도 안 갖고 날랐거든. 그 약삭 빠른 년이 친척이 있는 걸 우리한테 숨겼는데 바로 너 때문에 알게 됐잖아. 지난번 산영이 건넸던 할아버지 주소. 할아버지의 주소였습니다. 몇 분 뒤 여보세요? 탈출에 성공한 산영은 자살기 나무요. 그걸 봤어요. 곧바로 회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괜찮아요, 사영 씨? 역시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저 빨리 거기 가봐야 돼요. 그때 때마침 하이힐 소리가 들려온다. 빨리 가볼게요. 심지어 할아버지의 집은 거의 초토화가 되어 있고 하이힐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죠. 그 발자국을 따라가자 한 축사가 나타나고 할아버지. 축사의 문을 보자 해상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노크 소리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 시각 문준패는 태영 씨가 집 창고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태영을 만나러 가고 근데요 선배님, 그 CCTV에 찍힌 여자가 이태영 씨가 아니면 누구예요? 해상은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문을 열어주기죠. 그리고 그 건너편 비닐하우스에선 잘못했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이힐 귀신의 정체가 얘 감히 돈도 안 갖고 날라? 드러난다. 야, 여장을 한 사채업자였죠. 내가 너 하나 찾겠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고리대금.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인간 말종이시네요. 내 친척이야? 아니요.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냥 시민입니다. 에이, 얘 대신 3천 갚아줄 거 아니면 꺼져. 돈만 훔치세요. 그렇게 일촉즉발의 순간 때마침 형사들이 도착하고 괜찮으세요? 뭐야, 대가족이야? 뭐야 너? 사건의 모든 진실이 CCTV 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변장을 한 거야? 속속들이 밝혀집니다. 아이고 피가 많이 다치셨네. 이분이 그랬습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해상이었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뭔데?
한편 뒤늦게 도착한 산영은 울부짖는 태영을 바라보며 내 친구들이 걔네들이 다 자살했대요. 묘한 동질감을 다 나 때문이에요. 느낀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태영 씨,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었대요. 태영 씨 어릴 때요. 악귀에 대한 실말이었죠. 많이 힘들죠. 미안해요. 근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영 씨,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물어봐요. 예? 내일이면 시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산영은 조금씩 아까도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악귀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죠. 몇 분 뒤 그냥 놔두지. 해상은 뒤처리를 돕고 있는데 그 나무 사진 말이 악귀가 스며든 사진에 대한 벌써 찢어버렸대요. 정보를 듣게 됩니다. 5개월 전 다른 친척 없냐고. 계속해서 그녀의 친척들을 찾던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는 거야. 어서 오세요. 물고기 보시려고요?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족 사진이 담긴 사진을 급하게 찢은 뒤 수족관에 넣어버린 것이었죠. 사채업자들이 아지트로 쓰던 수족관이 있었답니다. 거길 가봐야 돼요. 그랬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자살한 학생들한테 다 물고기가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자살귀는 이 수족관과 물고기들에게 스며들어 그 급전이 필요해서 온 학생들한테 호감을 사려고 선물로 줬대. 어항을 선물로 받은 학생들을 자살시키고 있던 것이었죠. 네. 그리고 근데 그 구산영이란 여자도 그 수족관에 돈 빌리러 갔다던데. 설마 산영 씨한테도 그 물고기를 줬대요? 마지막 비어있던 밧줄의 주인공은 마지막 밧줄. 태영이 아니라 산영이었습니다. 해상은 곧바로 산영을 찾아 나서고 산영 씨 핸드폰 위치 추적됐어요?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 근처야. 그 시각 산영은 한강 다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수족관에 도착한 형사들 앞엔 마치 아이처럼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서울청 방수대에서 나왔습니다. 사채업자 사장이 보인다. 집회하려고 나왔어요. 심지어 그의 손목엔 붉은 멍자국이 남겨져 있었죠. 같은 시각 사영 씨. 해상은 니모에게 자유를 선사하던 산영과 마주하고 산영 씨? 저 안에서 CCTV 발견했습니다. 수족관에 찍힌 CCTV는 뭐야 이거? 스스로 수족관을 부수는 사장의 모습과 여기 좀 크게 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제일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산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영 씨. 해상은 본능적으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이 산영이 아닌 수십 년 전 마주했던 그 악귀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엄마? 그날 악귀의 속삭임에 문을 열어버렸던 자신의 실수로 인해 문을 열었네.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말았었죠. 그리고 이 사악한 악귀의 그림자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산영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그렇게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인트로에 섬뜩했던 나? 악귀와 해상의 대화가 아니면 너? 이뤄졌던 것이었죠. 그렇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평생을 쫓아오던 악귀에게 그야말로 농락당했지만 그 거대한 트라우마의 크기만큼이나 악귀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하는 배시댕기는 세상의 더 거대한 의지는 솜털이 나기 시작하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주던 댕기야.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이 어머니 담긴 분노가 누축된 침착함으로 부적 같은 물건이었지. 악귀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하죠. 누구였을까? 그 어느 때보다 진실에 다가선 지금 이 댕기 주인은 이제 지옥 같은 악연을 반드시 끊기 위해 그게 너인지 다른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악귀와 나 자신에게 찾아내줄게. 그럼 네 이름도 알아낼 수 있겠지. 선전포고를 갈깁니다. 그런 그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그녀가 21, 갑자기 76. 알 수 없는 숫자를 되뇌이더니 여기 내가 왜 있어요? 제정신으로 내가 여기 왜 있어요? 산영으로 돌아오죠. 교수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21, 176. 그게 무슨 숫자죠? 모르겠어요.
그 두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꼭 내 속에 있는 누가 감조차 잡히지 않았지만 들려주는 것처럼요. 아주 중요한 숫자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준 혜상은 지금 산영에게 가장 절실하면서도 뭐예요? 가장 취약한 것을 돈 필요하다면서요?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아니요. 악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어요. 앞으로도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요. 그녀를 지키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죠. 하지만 산영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자존심이 존나 세니 이렇게까지 신세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혜상은 할게요. 거절불가 가불길 박아버리죠. 저기요!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좀 느린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그런데 우사인 볼트인가요? 끝까지 따라가 기어코 혜상을 불러세웁니다. 그냥 꿔준 거라고 생각하라니까요. 그녀가 죽어라 쫓아온 이유는 너무 많아요. 혜상저가 우리 집이 뭐 그쪽 집처럼 좋은 집인 줄 알아요? 500이면 충분한데 뭘 5천씩이나 넣었어요. 영앤리치 플렉스를 조져줬기 때문이었죠. 500 빼고 비록 가난하디 가난한 그녀였지만 나머지 4,500이에요. 꼭 갚을게요. 은행 금리로 이자까지 해서 제대로 갚을게요. 자존심까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문추는 야 뭐래 수족관 사장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병원 측에서도 좀 더 안정 필요하다고 하고요. 사건이 해결됐음에도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죠. 특히 계속해서 사건 현장에 나타나고 아니 근데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 새끼 혼자 생쇼한 거고 구산이 형 그냥 보기만 했고 그럼 끝이죠. 심지어 야 봐봐 웃고 있잖아. 이번엔 현장에서 보란듯이 웃고 있는 이 구산형이란 존재가 어디 가시게요? 팔목에 난 붉은 몽자국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좀 더 알아봐야겠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추가 단서를 추적하던 문추는 그 불에 탄 노트는 뭐 좀 복원이 됐어? 불에 타버린 구교수의 연구 노트에서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데요? 아주 오래전 어린 여가 실종됐다는 기세를 발견하죠. 같은 시각 산영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소 화원제를 찾아온다. 끔찍했던 기억밖에 없는 이곳을 굳이 다시 찾아온 이유는 아빠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야. 20일 176이 뭘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숫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죠. 먼저 아버지의 저서들을 뒤져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태자기가 있다는 것은 소화귀이다. 천연두, 마마, 그때 기아로 죽은 어린 아이들. 아무도 없는 집에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임을 직감한 그녀는 거울을 들고 소리의 진원지를 확인해 보는데 짜잔. 또 혜상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놀라 말문까지 막힌 쪽은 많이 놀라셨나봐요. 혜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두 사람은 합심하여 숫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수십, 수백, 수천 권을 뒤져도 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숫자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아니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화원제를 떠나려던 그때 교수님. 우치와 산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방 하나를 발견하죠. 이곳은 산영의 기억 속에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여기 부모님의 옛 신혼방이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까지 누가 쓰던 방 같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모는 어머님과 산영 씨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혼의 평생을 엄만 지금도 아빠를 싫어하는데 죽기 전까지 모녀를 그리워했던 것으로 보였죠. 아빠 얘기는 아무리 물어도 절대 얘기를 안 해주세요.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이어서 출산 예정일? 그 이유를 짐작할 만한 산영 씨 생일 아니에요? 아니요. 전 이때 5살이었어요.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진리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어느 정도 진정된 그의 손녀가 이분이 기억난다고 하셨다고. 산영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넌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긴가민가한 거 아니야? 자세히 봐봐. 심지어 어렸을 때 아니에요. 최근의 기억, 1년 전쯤? 불과 1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병원으로 찾아오셨었어요. 그 당시 강모는 이 기사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실종된 어린 여아를 찾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목단이네요. 목단이요? 이 목단이요. 이목단. 이목단이라는 아이를 찾고 계셨다고요? 옛날에 장진리에서 어떤 여자애가 없어졌다고 그냥 온 마을이 뒤숭숭했었어요. 65년 전 장진리. 여기까지 센다. 시작. 그 당시 인싸 모임에선 숨바꼭질이 한창이었는데 목단아, 너도 빨리 가서 숨어. 술래 쉐리가 절대로 못 찾을 곳을 찾던 목단에게 한 무당이 손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연매를 만드는 행위를 엄히 금지시켰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바로 연매를 하기 위해서였죠. 연매란 죽은 영아 귀신, 즉 태자귀와 접신하기 위해 행해졌던 주술로 아이는 죽지 않을 정도로 쫄쫄 굶긴 뒤 이리온. 음식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했을 때 단칼에 찔러 죽여 그리고 그 여아의 손가락을 신체로 삼는다.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짓이라고 믿을 수 없는 풍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잔인하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주술입니다. 이 주술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었죠. 즉 붉은 배시댕기의 주인이자 사냥이 악귀가 씌었을 때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말투와 행동으로 보았을 때 악귀의 정체는 장진리에서 실종된 어린아이 우리가 찾고 있던 이목단이라는 아이. 이목단일 가능성이 58,000%였습니다. 태자귀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 귀신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혹시 힌트가 될까 해가지고. 선영이 공부하던 강모의 책을 보여주던 중 교수님. 무언가를 깨달아버리죠. 바로 그 숫자들이 176. 연매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쪽번호였어요. 책의 쪽번호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악귀가 그들에게 백착골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죠. 이에 곧바로 글귀가 적힌 백착골 마을로 향하는 두 사람. 산영은 다 좋았지만 근데 교수님 그 K-pop 같은 건 안 들으세요? 해상에 음악 센스 많은 조패고 싶은 아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드럼갱이가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런데 백착골에 다다르자 왜요? 고장났나? 내비가 김첨지 뺨치는 복선을 깔기 시작하죠. 그들의 이정표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백착골 마을은 허재빈 놀이 준비가 한창이었죠. 그것은 허수아비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액과 잡기를 쫓는 마을 축제로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하지만 우리 이런 거 그만합시다. 마을 주민들이라고 다 70 넘은 노인네들 뿐이잖아요. 마을의 고령화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없어질 수도 있는 전통이기도 했죠. 몰라서 그래요. 당제는 우리 마을의 자랑으로 서서.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요. 뭔 자랑은 자랑,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구만. 그런데 그때 이런 우울한 마을 분위기를 깰 이게 누구야? 염교수 아니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쪽은 염교수 제자. 허재빈 놀이 보러 왔습니다. 우리 당제 보러 왔구나. 한편 문춘디오도 단서를 찾기 위해 60년 전 실종 기사를 썼던 기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쓴 기사예요. 드디어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죠. 아버님께 들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범인의 신원이라든지 희생자의 가족이라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말이 이 기사가 나간 그날 그녀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들려온다. 근데 어쩌다가 그도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 10대들 뽀에 목을 매셨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곳이었죠. 자살하셨다고요? 심지어 혹시 말입니다. 혹시 손목에 이런 멍자국이 있진 않았나요? 자살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던 어떻게 하셨어요? 붉은 멍자국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 기사 사진은 그분한테 받으셨나요? 그분이요? 박모 교수님이었나? 구산영의 아버지 1년 전쯤 와서 두 분처럼 이 기사에 대해 물어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기사 원본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또강모가 있었죠. 오강모 교수에 대해서 좀 더 파보자.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 같은 시각 입에는 좀 맞아. 오랜만에 젊은 손님들의 등장으로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을회관 분위기가 신입생 MT 뺨치는데 영 교수는 지금도 귀신이 누해 보이고. 해상이 좀 이상합니다. 예, 계속 보인대요. 저 그래서 교수님 처음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이어서 어르신들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자꾸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죠. 한편 구강모 교수라고 아는 사람 있어? 할아버지는 그들의 목적을 물어봐 주는데 그때 부모 시기에 그 민속학점은 그 사람 아닌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대나무 집딸이랑 결혼한 사람. 산영의 어머니는 면사무소에서 일했었는데 이름이 윤경문이요? 그래 맞아. 원래 이 마을 출신이었죠. 당황한 산영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엄마, 고향이 백착골이었어? 뭐? 엄마, 여기서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야? 그동안 들어왔던 엄마의 이야기들은 나한테 고향이 서울이었다며. 그것도 거짓말한 거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야말로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설마 거기 간 거야? 거짓말에 대한 사과는커녕 백착골에 갔다는 말에 당장 나와!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마을회관이 소란스러워지고 엄마, 잠깐만.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한 어르신이 쓰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엔 귀신 하나가 아니 귀신 둘이 노려보고 있었죠. 아까 그거 뭐예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객귀예요. 객귀.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주변을 떠도는 귀신들로 병이 갑자기 악화됐다면 객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있어요, 그 귀신들? 백작골 주변으로 여기에만 넷이 더 있어요. 마을을 둘러봐야 알겠지만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부산에 뺨치는 어마어마한 객기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었죠. 요즘 들어 계속 줄초상이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해상이 오늘은 어르신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귀가를 권유하기 시작하는데 대신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절대 뒤 돌아보지 마세요. 이 정도면 땅만 보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시면 문을 꼭 걸어 잠그세요. 아셨죠? 은간우도 지팬티를 입을 것 같은 권고사항이 이어지자 하나둘 집으로 런을 받기 시작하죠. 곧이어 그는 허재비 인형 친구 어딨나요? 허재비 인형으로 뭘 하려고? 허재비 놀이는 강력한 객기 물림이에요. 객기들을 몰아내야죠. 객귀를 소탕하기 위해 곧장 당제로 향하는데 애군을 막아줄 허재비 인형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당집 청소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청소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그리고 카트지가 백차골 마을 전체에 객귀의 그림자가 더 짙게 저희가 직접 가볼게요.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찻소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본 한 할머니가 공변을 당하기 직전 때마침 마을을 탐문 중이던 사냥이 간신히 구해내죠. 어르신 계세요. 한편 오늘 당번이었던 할머니를 찾아간 해상 쓸쓸히 식사 중이신 걸로 보이는데 할머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어르신 조심하세요. 게다가 왜 왔어? 덤덤한 말투와 맞은편에 놓여진 밥그릇을 보니 할머니도 그녀의 존재를 어르신 눈에도 보이는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보여. 자네한테 보이는 게. 허나 그럼에도 그런데 왜 피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전혀 놀라지 않은 이유는 왜 피하겠어? 이 객기가 몇십 년 만에 집에 돌아온 딸을. 할머니의 죽은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답답한 시골 마을 싫다고 도시로 나가겠다고 가출했었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자살해버렸어. 두렵긴커녕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사무치는 그리움에 내가 왜 얘를 피하겠어? 오히려 다시 만난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객이 들리면 들리라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나이야. 차라리 얘랑 같이 가는 게 나아. 그 말인즉슨 허재비 인형 할머님이 치우셨어요? 객기 물림을 하면 따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딸을 더 보기 위해 내가 치웠어. 그녀가 현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태워버렸어. 인형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해상이 곧바로 뛰쳐나가 보지만 인형은 이미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이제 괜찮아. 인형이 없어졌으니까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같은 시각 마을 골목을 헤매고 있는 사냥. 그런데 거울 안에 객귀가 아니 객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숫자는 어림잡아도 수십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을 전체엔 소름 돋는 귀기가 감돌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객귀들이 활개치기 시작하죠. 너무 무서워 굳었던 사냥은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젖먹던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져버리고 때마침 바로 앞 슈퍼 안에서 한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주인공 패시브를 조져주는 게 인지상정. 지리기 직전임에도 굳이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형상은 객귀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대체 이 동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빠. 드라마 앞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3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4화부터 본격적으로 오컬트의 향기가 풍겨나오며 지리된 스릴과 서스펜스를 자아내는데요. 그 와중에 사회적 메시지까지 충만하게 담고 있어 역시 김은희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생소한 이야기임에도 디테일한 설명과 그에 맞는 사건들이 촘촘히 구성되어 상당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고요. 더불어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연과 중간중간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개그로 풀어주려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드라마 앞귀는 매주 금토 채널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봐라.